안녕하세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건덕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 이라는 과학 도서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직접 대여를 해주셨고요. 따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하는 리뷰가 아닌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1940년대 미국 맨해튼 프로젝트로 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가 중성자의 충돌로 인해 쪼개진다는 과학적 발견이 있었고,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의해서 큰 원자가 작은 원자 두 개로 쪼개질 때 질량의 소실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했던 보어는 이 핵분열 과정에서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앞서 제가 리뷰했던 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앞서서 어떤 실험들이 진행되었으며 또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들을 어떤 실험으로 증명했는지 시대순으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듯 앞서서 발견된 과학적 이론들이 원자폭탄의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죠. 이 책은 전쟁이 있기 전 학자들의 진리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합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하죠. 1920년대 초에는 늘 새롭고 놀라운 개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에 이 시대를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원자물리학, 곧 우리가 원자체계의 양자론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세기가 바뀔 무렵에 일어나 1920년대에 위대한 종합과 해결책에 이르렀다. 그것은 영웅적인 시대였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네, 과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시대였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챕터에서 보여주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이 책에서 서술되는 과학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서 좀 씁쓸한 대목이긴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되어진 많은 실험들,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오펜하이머가 책임자가 되는 과정들, 또 맨해튼 프로젝트의 여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원자폭탄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에 흥미를 느낀 부분은 또 이 책이 영화 오펜하이머의 후광을 바라고 다시 재출판된 책이 아니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후와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그때의 상황을 그 어느 책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므로 저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로는 원자폭탄이 개발된 후에 일본에 투하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다룬 챕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자폭탄이 개발된 후에 이 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이 책은 서술합니다. 성공적으로 개발된 원자폭탄을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인지, 원자폭탄이 개발된 당시의 상황이 이 책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책들을 읽어봤을 때 그 책에서는 대부분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들 설명합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직후 독일은 항복을 했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전쟁을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여러 해전에서 미국이 이겼지만 일본이 전략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항복을 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도쿄 대공습을 진행했음에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을 항복시킬 방법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길뿐이었는데, 이는 수많은 미국 병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에 따라서 자국의 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을 쏜 것이다 라고 다른 책들은 보통 서술합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또 여러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원폭 투하가 결정되었음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할 때 임시의원회가 열렸으며, 원자폭탄의 전문가들은 첫 번째 회의에서 동료 과학자들이 말했던
즉 폭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 회의에선 어떤 방법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폭의 투하를 결정하는 의원회가 아니라 이미 터뜨릴 것을 가정하고 임시의원회가 설립됐다라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의원회가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그로브스 장군의 입김이 컸다고 이 책은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그로브스 장군의 말을 인용합니다. 만약 내가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의원회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면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의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늘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매일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론 원폭 투하에 반대한 과학자들 중 가까운 친척이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자폭탄의 사용 결정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용을 목적으로 두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지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원폭 투하를 막기 위해 노력했었던 과학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었던 7명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득과 미국인의 인명보호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그 결과로 초래될 신뢰의 상실과 나머지 세계를 휩쓸 공포와 혐오감 그리고 심지어 국내 여론 분열로 입을 손해가 더 클지도 모른다 라고요. 하지만 이 7명의 과학자들의 탄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처럼 일본의 원폭 투하가 결정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버토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연합국이 일본 정부의 지지를 얻어내도록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주었더라면 원자폭탄이나 소련의 참전 없이도 전쟁은 7월 후반이나 8월 초에 끝났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그런 조치의 가능성에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었던 주요 이유는 이미 자신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20억 달러의 돈을 집어삼킨 맨해튼 프로젝트가 전쟁이 끝난 후 무의미한 예상 낭비로 지적당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영화 오펜하이머가 오펜하이머의 일생과 그의 고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원자폭탄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인생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개인적인 역사들도 원자폭탄으로 생긴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이라는 책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하게 원자폭탄의 탄생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었고 원자폭탄의 기초가 되는 핵분열 현상을 알게 된 과정들, 또 이 책에서 말하는 과학의 황금기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들의 유대관계와 그때의 그들의 역사, 그들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56년 초판이 출간된 당시에 수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한 시기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고 핵과 관련해서 더욱 민감한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작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으로 복잡하고 다중적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므로 이 책이 출간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에도 가치가 있고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